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돈보다 자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자식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우려 했습니다. 내 이름은 남정화, 62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40년간 떡을 팔아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떡을 쪄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팔았습니다. 손목은 관절염으로 아팠지만 아이들 학비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재개발 보상금 24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 알림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금 24억 원. 24억. 내가 평생 만져본 돈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재개발 보상금 정상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은 시장 옆 반찬 가게 복례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화야, 이 돈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지 마. 돈은 입을 닫아야 오래 간다. 복례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상금 소식이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조카들이 안부를 물었고 아들 민수는 갑자기 효자가 되어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건강검진 좀 받아봐. 혹시 투자 생각 있어? 내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리고 딸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만에 집에 와서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쉬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고 통장과 인감 사본은 현관 신발장 윗칸에 숨겨두었습니다. 열쇠에는 참깨 모양의 작은 키링을 달아 표시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약국의 노형 약사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술에 진정제를 섞는 수법이 많대요. 특히 노인분들 노리는 사기가 늘었다는데. 낯선 술은 절대 받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경고가 곧 내 목숨을 가를 복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수와 그의 약혼녀 수진, 딸 지영과 그녀의 남자친구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텐데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비싼 종이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고급 전통주야.
요즘 힘드시잖아. 몸보신도 할 겸 한잔 하자. 태준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100년 된 누룩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권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향이 진했고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네. 정말 고급스러워. 그러자 지영이 두 번째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 보상금 말이야. 두 번째 잔을 마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혀끝에 금속 맛이 돌았습니다. 쓰고 텁텁한 뒷맛이 있었습니다. 이 술, 맛이 좀 이상한데? 아, 그래. 전통주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24억이라는 돈은 관리가 중요해.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용해 드릴게. 분배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내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발장 윗칸에 뭔가 있지 않을까. 참깨 키리. 그게 열쇠 표시 같은데. 49제는 언제로 잡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내 죽음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귀만은 멀쩡했습니다.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이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차가운 바닥과 비닐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렸지만 주변 소리는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응, 외곽 야산이야. 사람 안 와.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낡은 비닐하우스 옆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깊이 팔 필요 없어. 어차피 비 오면 흔적 다 사라져. CCTV는 확인했지. 이 근처엔 없어. 완벽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약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3회 4시간은 족할 거야. 그 사이에 다 끝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하자. 비 때문에 진흙탕 되기 전에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흙이 내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비 때문에 흙이 무너지면서 작은 공기 주머니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작은 공간에서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자 조금씩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할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흙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49제는 2주 후에 하자.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아. 보험금도 있으니까 합쳐서 거의 30억은 될 거야. 내 손톱이 하나둘 빠져나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계속 파 올라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무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손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복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내야, 복내야. 문이 열리는 순간 복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정화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복내는 즉시 노형 약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3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이건 심각한 약물 중독 증상이네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알 거야. 그럼 진짜 죽어. 노형 약사는 임시 해독제를 놓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약물, 성인 남성도 기절시킬 만한 양이네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깨 키링이 표시야. 49제는 2주 후에. 보험금까지 합치면 30억. 복례와 노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화야, 49제 날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이건 살인미수야. 49제가 열린 곳은 시내 큰 사찰의 대웅전이었습니다. 민수가 큰 돈을 들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내 영정사진이 재단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밝게 보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며 내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한편에서는 친척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24억이라던데. 이제 애들 팔자 펴겠네. 부동산도 좀 사둬야겠어. 그들에겐 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검은 원피스의 검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는 단정히 올린 채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굽소리가 법당 안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망자가 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순간 모든 문상객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아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딸 지영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상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들의 약혼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순간 내 뒤로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강력계 형사 김 형사가 증거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갈색 술병. 이 술병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성인을 기절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죠. 두 번째, 내 휴대폰. 자동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수의 목소리, 신발장 윗칸에 뭔가 숨겨둔 것 같은데. 지영의 목소리,
참깨 키리. 그게 표시야. 태준의 목소리 49제는 언제로 잡을까? 수진의 목소리 보험금까지 하면 30억은 되겠네. 세 번째, 신발장에서 발견된 통장 사본과 열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입니다. 범인들이 이것을 찾고 있었다는 대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노형 약사의 혈액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발견된 삽과 내 지문. 매장 시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문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 서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돈 때문에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심판할 차례입니다. 민수와 지영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약혼자들도 공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문상객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자식이 부모를,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폐륜적 살인미수라고 규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여러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일시적 정신 착란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30억. 49제는 2주 후에. 깊이 팔 필요 없어.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내가 증언대에 섰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간 떡을 팔아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이 생기자 그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 살인미수,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 지영 살인미수,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1년, 태준, 수진 공범으로 각각 징역 7년, 5년. 판결 후 일주일, 나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접견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어. 우리도 몰랐어. 그냥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지영과의 면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지영아,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관계는 여기까지야.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엄마, 앞으로 면회도 오지 마. 편지도 쓰지 마. 우리는 남이야. 그것이 내 아이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24억 중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밥상이라는 이름의 무료급식소와 야간 쉼터를 열었습니다. 옛날 떡집이 있던 자리에 세웠습니다. 복내가 운영을 도왔고
노형 약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 상담과 약물 교육 봉사를 맡았습니다. 첫날 20명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일주일 후 50명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오셨습니다. 정화 씨,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어요. 75세 박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났어요. 82세 최할아버지는 625 참전용 사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년배 분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진했습니다. 정화 밥상을 운영한 지 6개월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미나, 박준혁, 이서연. 이 아이들은 내가 낳지 않은 자식들이지만 진짜 효도를 해주었습니다. 미나는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복용 중인 약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돼요. 준혁이는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40년간 만든 떡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며 매일 새벽에 와서 함께 떡을 찌곤 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할머니 떡집을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연을 듣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여기서 배웠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받지 못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화 밥상을 운영한 지 6개월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미나, 박준혁, 이서연. 이 아이들은 내가 낳지 않은 자식들이지만 진짜 효도를 해주었습니다. 미나는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복용 중인 약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돼요. 준혁이는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40년간 만든 떡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며 매일 새벽에 와서 함께 떡을 찌곤 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할머니 떡집을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연을 듣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여기서 배웠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받지 못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화 밥상이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행만 하시면 돈이 떨어져요. 전 투자에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이 가진 돈으로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예전 내 자식들과 똑같았습니다. 돈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례가 뒤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노인 대상 사기단이었습니다. 정화야, 내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 괜찮아.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자원봉사 학생 미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치료비가 없어요. 부모님도 어려우시고.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미나의 치료비 3억을 지원했습니다. 준혁이의 가족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지자 2억을 도왔습니다. 서연이의 동생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복례가 걱정했습니다. 정화야, 이러다가 너 돈 다 떨어져. 노후 준비는 해놔야지. 괜찮아. 이 아이들이 내 노후 준비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미나는 치료를 마치고 간호사가 되어 매주 정화밥상에 와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준혁이는 요리사가 되어 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2년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화밥상에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야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엄마, 배고파요. 감옥에서 나온 후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약혼자는 당연히 떠났습니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애가 꿈틀거렸습니다. 음식은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야. 지영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후로도 계속 정화밥상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먹고 갔지만 점차 설거지를 도우며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자원봉사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지른 일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영 언니도 기회를 줘보시는 게 어때요? 준혁이도 동의했습니다. 진짜 뉘우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규칙이 있어.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둘째, 엄마라고 부르지 마. 셋째,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1년 후 민수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화밥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수성가를 하겠다며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가게를 접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민수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이는 와서 속죄하려고 하잖아.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자존심만 챙기고 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화밥상에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일주일 후 그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한 달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젊은이 말은 없지만 일은 정말 잘하네. 성격이 조용한가 보네. 지영이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피했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분, 혹시 할머니 아들이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눈빛이 할머니랑 똑같아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방식도 할머니랑 비슷하고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어린 시절 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박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미나가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박 할머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제가 업고 나갈게요. 그는 박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5분만 늦었다면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정확히 하신 분 덕분에 생명을 구했네요. 그날 밤 민수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박 할머니 말이야? 아니요. 어머니가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어르신들처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지영이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엄마 떡 만드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왜? 여기 오시는 할머니들께 직접 만든 떡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변화는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미나야,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왜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거든. 내가 정말로 그들을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한 건 민수와 지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정확히 받으셨네요. 누가 해주셨나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아들, 딸이 해줬어요. 그들은 내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이 그들 얼굴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하겠어요. 정말 변했다는 걸요. 그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정화밥상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정화밥상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화밥상이 문을 닫은 후 셋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지금 나는 매일 아침떡을 찌고 쉼터 어르신들에게 저녁을 내어줍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더 이상 내 재산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24억은 이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일 따뜻한 밥을 드시고 30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그날 내린 비가 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은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끼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선택입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여생 이곳에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도구이고 가족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